자기야, 그 사람 생명보험 수령인을 나로 변경해뒀어.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만 기다리면 돼.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침실 침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곳에 감도는 것은 가족의 단란함과는 거리가 먼 끈적하고 불온한 공기, 생명보험. 옆방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그동안 친부모처럼 따랐던 시부모님이 나의 죽음을 바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 대학 시절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약속을 취소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 남편들은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어떤 인물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락으로부터 불과 몇 분 후 그들의 비열한 계획이 인생 최대의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을. 호호호. 기대되네. 그 애만 사라지면 이 집, 그 애 아버지가 가진 막대한 재산도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귀에 칼날처럼 밝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눈물을 참으며 그 끔찍한 대화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의 눈동자만이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배신자들에 대한 냉철한 보복. 나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빠. 지금 바로 들어봐. 이야기의 톱니바퀴가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고요한 침실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울리는 것을 느꼈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저녁 노을은 마치 앞으로 흐를 피의 색깔을 암시하는 듯 붉고 검었다. 거실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준아, 정말 괜찮겠어? 경찰에게 의심받거나 하진 않겠. 걱정스러운 듯. 하지만 어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는 시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 여자 아버지는 곧 정년퇴직할 힘없는 경찰관이에요. 현장 지식이라고 해봐야 뻔하죠.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위장하면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그 여자는 나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의심할 리가 없죠. 남편의 그 말에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힘없는 경찰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공적을 세웠는지. 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너도 참 못됐구나. 그 며느리도 속은 텅 빈 아가씨니까. 죽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최고의 효도지. 시아버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텅 빈 아가씨. 결혼하고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헌신했는지 모르는 걸까. 절약하고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까지 도우며 민준의 성공을 위해 인맥 관리까지 도왔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전리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로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여기서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보이스 레코더를 켠 채 아버지의 답장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 그것도 평범한 순경이 아니다. 오랫동안 조직범죄 수사과에서 독사로 불리며 두려움을 사던 남자다. 아버지에게는 오늘 몸이 안 좋아 집에 있다는 것을 미리 문자로 알려두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냈다. 화면이 밝아졌다. 아버지의 답장은 짧고 단호했다. 3분 안에 도착한다. 그대로 움직이지 마. 그 힘있는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거실의 대화는 더욱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었다. 그 여자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냈어? 네, 생일로 설정해둬서 간단했어요. 멍청한 여자죠. 민준의 비웃음 소리.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토록 추악한 괴물이었다니. 자, 그 여자가 돌아오기 전에 샴페인이라도 터뜨리며 축배를 들자고.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인생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높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앞으로 맞이할 결말이 얼마나 비참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나는 일어서서 옷장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 그것은 아버지가 만약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어떤 중대한 증거였다. 시계바늘이 시시각각 아버지의 도착을 알리고 있었다. 앞으로 몇 분, 앞으로 몇 분이면 이 미친 연회는 끝난다.
나는 침실 문고리에 손을 댔다. 떨림은 멈춰 있었다. 대신 냉철하기까지 한 평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 지옥에 온 걸 환영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나는 낮게 읊조리며 문을 천천히 열었다. 내가 민준과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는 성실해 보이고 다정했으며 내 이야기를 항상 온화한 미소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의 꾸밈 없는 성격이 좋아요. 당신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말을 믿고 나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예전부터 엄격한 분이었지만 민준을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도 서연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을 거야. 행복하게 해주게. 라며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으며 응원해 주셨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내 미래를 위해 마련해 주신 땅에 민준이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다. 사실 계약금의 대부분은 내 저축과 아버지의 두둑한 축의금으로 충당한 것이었다. 나는 전업주부로서 익숙하지 않은 집안일과 시부모님 봉양에 힘썼다. 시어머니 혜숙 씨는 늘 서연이는 정말 친딸 같아. 라며 내 손맛을 칭찬하며 맛있게 드셔주셨다. 시아버지 정호 씨도 술을 마시면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민준이는 행복한 놈이야. 라며 흐뭇해하셨. 나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모두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 정원 가꾸기, 절약을 위해 내 옷 사는 것도 참고 조금이라도 대출금을 빨리 갚기 위해 노력했다. 시부모님의 병원 동행이나 친척들과의 교제, 선물 준비 등 모든 것이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금의 대화는 나의 3년간의 노력과 사랑을 흔적도 없이 부숴버렸다. 그런데 정호 씨, 그 땅 정말 좋은 자리 됐으요네. 서연이 아버지가 경찰 인맥이라도 써서 싸게 구한 걸까요? 그런 요지는 보통 구하기 힘들잖아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렸다. 그 깐깐한 놈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이만 없어지면 그 땅도 집도 상속으로 민준이 것이 되는 거야. 민준이는 외아들이니까 아버지 퇴직금도 보험금도 전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지. 정호 씨의 탐욕스러운 목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해요. 서연이가 눈치채면 귀찮아지니까요.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거실 바로 옆 침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오늘 친구 결혼식에 갔다고 믿고 있는 세 사람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축하하는 건배였다. 고졸 출신의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경찰관 딸일 줄이야. 하지만 그 스펙도 죽으면 그냥 전직 경찰관의 유족이라는 간판이 될 뿐이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전부 이용하고 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민준이 내뱉은 고졸 출신이라는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어머니를 여의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했지만 민주는 그 과거를 항상 고생 많았구나. 대단해. 라며 격려해 주었다. 그것을 뒤에서는 무능하다고 비웃고 있었다니.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마그마 같은 분노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얼굴색은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분명히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전부 이용한다고? 나는 조용히 침실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걸 쓰렴. 이라며 건네주신 갈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내용물은 민준이 숨기고 있던 어떤 이면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아버지는 민준의 수상한 움직임을 나보다 훨씬 전부터 눈치채고 계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민준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잠자코 지켜봐 주셨다. 서연아, 남자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전력으로 짓밟아 주겠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실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번 연휴에 산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꼬드길 거야. 브레이크 오일을 조금 빼놓으면 고갯길에서 작별이지. 어머, 명안이네. 사고 사면 보험금도 2배로 오르지 않아? 네, 완벽한 계획이죠.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녹음 버튼을 확인했다. 지금의 대화는 모두 기록되고 있다. 이 이상의 증거는 없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침실 문고리에 손을 댔다. 이제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은 지옥으로의 초대장이다.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한 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경찰관의 딸로서 강하게 자랐는지 몸소 가르쳐 주겠다.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거실 조명이 눈부셨다.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세 사람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보았다. 서연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 다녀오셨어요, 민준 씨. 아버님, 어머님, 샴페인 맛있어 보이네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거실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곳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세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서연아, 너 결혼식 간 거 아니었어? 민준이 의자를 걷어찰 기세로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값비싼 카펫에 검붉은 얼룩이 번져나갔. 마치 그들이 꾸미고 있던 불길한 계획의 결말을 암시하는 듯했다.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돌아왔어. 침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 엿듣게 됐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과의 거리를 좁혀갔. 시어머니 혜숙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 얼굴은 경련하며 몹시 취했다. 어머, 서연아, 어서 와. 지금 이야기 들었니? 아니야, 이건 그저 TV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렇죠, 여보. 혜숙 씨가 도움을 청하듯 시아버지 정호 씨를 돌아봤. 정호 씨는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들었다면 어쩔 수 없지. 민준아, 숨겨도 소용없다. 어차피 이 녀석은 아무것도 못해. 정호 씨는 털썩 소파에 다시 앉으며 나를 꿰뚫어 볼 듯한 눈으로 쏘아보았. 그 눈은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포식자의 것이었다. 서연아, 너 집안에서 몰래 엿듣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역시 고졸 엄마한테 자라내는 예의가 없구나. 민준이 내뱉은 말. 그것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병상에 계시면서도 나에게 어떤 때라도 성실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어머니를 이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은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소리칠 가치조차 없다. 그저 조용히 그들이라는 인간을 마음속 깊이 경멸하고 있었다. 뭐야, 그 눈은? 입 다물지 말고 뭐라도 말해봐, 이 쓸모없는 기생충아. 민준이 언성을 높였다. 그에게 나의 침묵은 예상 밖이었을 것이다. 평소에 나라면 울며 사과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기분을 맞추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내 안에는 그에 대한 애정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기생충이라고요? 이 집을 짓기 위한 계약금 누가 냈는지 잊으셨어요? 매일 식비며 공과금이며 제 저축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잊으셨냐고요. 시끄러워. 그건 경찰관 딸로서의 지참금이었잖아.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인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민주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다가왔다. 술 냄새와 비뚤어진 분노가 뒤섞여 맹렬하게 불쾌했다. 어머님도 제 간호를 기대하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제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려는 것이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내가 혜숙 씨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녀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랑 우리 우수한 민준이가 결혼해 준 거잖아. 그 정도 대가는 치르는 게 당연하지. 감사하게 죽어. 혜숙 씨의 말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욕망에 물든 짐승의 포효였다. 알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심이군요. 나는 다시 침묵했다. 거실에 큰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를 둘러싸듯 서서 위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아버지와의 통화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추악한 대화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셨. 서연아, 이제 됐어. 너 오늘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내주지. 물론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고 이 집에서도 맨몸으로 나가야 할 거야. 민준이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겠죠. 하?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 집은 내 명의라고.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그때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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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안에서 왈가왈부할 틈을 주지 않는 권력을 가진 자의 두드림이었다. 세 사람이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누구야? 이 시간에 정호 씨가 짜증스럽게 일어서려 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아버지에게 연락한 지 정확히 3분. 오셨네. 내가 작게 읊조리는 순간 현관에서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라는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닥칠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이라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리자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비뚤어진 오만함으로 바뀌었다. 경찰? 서연아, 너 정말 경찰을 부른 거야? 바보 아냐? 부부싸움에 경찰이라니 꼴사나운 짓을 하고 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숨기려 하며 나에게 소리쳤다. 잘 들어, 서연아, 내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앞둔 힘없는 순경 나부랭이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순찰이나 도는 출세길에서 벗어난 무능한 남자라고. 그런 남자에게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성을 잃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부르고 우리 가족의 유대를 꼴사납다고 깎아내리는 그 추악한 모습을 나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입 다물지 말고 뭐라도 말해. 결국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고졸 엄마 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곤란하면 바로 경찰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한심한 여자. 내가 너랑 결혼해 준 건 순전히 봉사활동이었다고. 너처럼 아무 가치 없는 여자는 내가 없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민준의 입에서 차례차례 쏟아져 나오는 모욕적인 말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숨겨왔던 나에 대한 본심의 전부일 것이다. 시어머니 혜숙 씨도 민준에게 동조하듯 냉소를 지었다. 맞아, 서연아. 경찰관 딸이라고 해봐야 결국 공무원 끈앞풀이잖아. 우리 민준이는 인류기업에 촉망받는 젊은이라고. 네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 창피한 소동은 빨리 마무리 지어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잖아. 시아버지 정우 씨도 코웃음을 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경찰이 와봐야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부부싸움에 일일이 끼어들 만큼 경찰도 한가하지 않을걸. 어이, 민준아, 어서 현관 가서 쫓아버려. 세 사람은 아버지가 그저 동네 순경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오만한 자존심이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최고의 연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 다물고 있는 건 찔리는 게 있어서겠지. 아, 그렇지. 너는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사실이니까. 민주는 내가 공포에 질려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다. 두고 봐, 서연아. 내 아버지가 어떤 얼굴로 나한테 사과하는지. 딸이 패를 끼쳤습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 테니까. 민준이 거실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갔다. 혜숙 씨와 정호 씨도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그 뒤를 따랐다. 나는 그들의 등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나섰다. 현관문이 열렸. 그곳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밤늦게 실례합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서 있던 것은 민준이 상상했던 초라한 순경 제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
박서준 총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많은 흉악범들을 떨게 했던 전설적인 형사의 얼굴이었다. 아,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이? 이건 그냥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이라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 뒤에는 감식반 완장을 찬 사람들과 수사일과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단순한 부부싸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될 리가 없다.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 아버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확실히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힘없는 순경이 아니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일과 강력계장 박서준 총경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부하들이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일과 민준의 무릎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인류 기업에 다니는 그라면 그 직함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서연이 어머니에 대한 말인데 그 사람은 고졸 같은 게 아니야. 내 일을 위해 학력을 숨기고 잠입 수사를 도와준 유능한 동료였다. 자네에게 모욕당할 이유가 없지.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자, 민준 군. 자네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던 계획 전부 기록해 두었네. 살인 예비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실까? 아버지의 신호와 함께 뒤에 있던 형사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 민준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증거라면 이미 서연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과 침실에서 꺼내온 갈색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네, 전부 여기 있어요. 나는 민준의 눈을 보고 똑똑히 말했. 민준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일과 살인 예비, 장인어른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순간의 정적 후 민준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 그 웃음소리는 현관홀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고 형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튕겨내는 듯한 기묘한 박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허술하구나. 장인어른을 끌어들이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유감이지만 경찰이 증거라고 말하는 그 녹음. 그런 게 법정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고 교활한 계산만이 빛나고 있었다. 장인어른 잘 들어주세요. 서연이는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와 가사 스트레스로 피해망상이 심해졌어요. 저희가 거실에서 이야기했던 건 서연이를 위로하기 위한 서프라이즈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불손한 농담이 섞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단순한 남자들끼리, 가족끼리의 가벼운 농담이었어요. 사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무슨 멋대로. 내가 무심코 소리치자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소를 지었다. 보세요. 또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장인어른 서연이는 병원에도 다니고 있어요. 자, 이걸 보세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한 장의 진단서였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중증 심신쇠약에 의한 피해망상 의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병원 간 적 없어. 눈앞이 캄캄해졌. 그 진단서는 내가 이전에 감기가 심해져 민준에게 이끌려갔던 개인 병원의 것이었다. 그때 그는 아는 의사니까 안심해. 라고 말했었다. 그 뒤에서 이런 비열한 공작을 하고 있었다니. 서연아, 뻔뻔하게 굴지 마. 네가 한밤중에 혼자 소리 지르고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저렇게 방어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혜숙 씨가 이번에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연기는 완벽했고 마치 내가 흉포한 며느리인 듯한 인상을 주위에 심어주었다. 장인어른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권력남용이에요.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정호 씨도 편승하여 형사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현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의 부하인 형사들의 얼굴에 순간적인 망설임이 스쳤다. 아무리 상사의 딸에 호소라지만 정식 의사의 진단서와 가족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한다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서연아, 괜찮다.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민준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장인어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연이는 이 집의 땅을 멋대로 담보로 잡고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혼자 도망치려는 겁니다. 3천만 원? 그런 거 몰라. 나는 한 푼도 빌린 적 없어. 나는 소리쳤지만 민주는 냉철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확실히 내 서명과 인감이 찍힌 차용증 사본이 있었다. 인감? 맞다. 3개월 전 장례를 위해 가족 신탁 계좌를 만들자며 그에게 인감을 맡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다. 서연아, 이게 현실이야. 너는 정신병에 걸려 거액의 빚을 지고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범죄자 예비군이야. 장인어른도 이런 딸 때문에 경력을 망칠 셈입니까? 지금이라면 가족 내의 장난이었다고 넘어가 드리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섰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몇 년이나 계속되는 지옥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내 편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걸까? 아버지조차 이 위조된 사실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걸까? 나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세 사람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울렸다. 민준이 내 귓가에 경찰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꼴 좋다. 너는 오늘부터 미친 빚쟁이 여자야. 내 아버지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지.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절망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눈짓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그것은 반격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민중군, 재미있는 이야기였네. 자네가 준비한 그 서류, 그리고 진단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자네는 아직 모르는 것 같군. 아버지의 눈이 사냥감을 몰아붙인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아, 이제 됐다. 보여줘라. 너희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의외의 인물에게서 온 선물을 말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서 또 다른 소형 녹음기와는 다른 어떤 장치를 꺼냈다. 민준 씨, 당신이 그 진단서를 쓰게 한 의사 선생님, 사실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아버지세요.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여유가 사라졌다. 친구의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여유가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 허물어져 갔다. 그래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갔던 한마음 클리닉 원장님, 박 선생님은 제 친구 유진이의 아버지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힘들었을 때도 유진이와 함께 저를 계속 지지해 주신 스승 같은 분이시죠.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민준이 내민 위조 진단서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당신이 박 선생님께 가서 아내가 신경 쇠약 기미가 있고 자해할 우려가 있으니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을 때 선생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서연아,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시어머니 혜숙 씨는 그럴 리가 없어. 선생님은 거액의 사례금을 받았을 텐데. 라묘에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 사례금? 아, 그 봉투에 들어있던 500만 원 말인가요? 그건 지금 증거품으로 경찰에 맡겨져 있어요. 박 선생님은 당신이 가져온 그 가짜 진단서 초안을 전부 기록하고 당신이 억지로 서명을 요구했을 때의 음성도 똑똑히 녹음해 주셨거든요.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다른 태블릿을 조작했다.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민준의 듣기에도 역겨운 비열한 목소리였다. 선생님, 잘 들으세요. 그 여자는 곧 사고로 죽을 겁니다. 그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공적인 기록이 있으면 경찰 수사도 허술해질 거예요. 이건 윈윈 관계입니다. 500만 원으로 부족하면 나중에 보험금에서 더 얹어드리죠.
거실에 민준의 생생한 사리가 울려 퍼졌다. 뒤에 있던 형사들의 눈이 일제히 날카로워졌다. 저건 딥페이크야. 조작이야. 선생님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준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에 울릴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비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 민준 씨, 당신은 저를 계속 학력 없는 무능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제가 어머니 간병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을 계속 비웃었고요. 나는 한 걸음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권유로 어떤 자격증을 땄어요. 공인부정조사사, 기업의 부정이나 횡령, 자산은닉을 파헤치는 전문 자격증이죠. 당신이 저 몰래 만들었던 여러 개의 차명 계좌, 그리고 제 인감을 악용해서 빌린 3천만 원의 행방, 결혼 생활 뒤에서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 완료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편리하고 순종적인 가정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남편과 그 가족이 내 등 뒤에서 얼마나 더러운 돈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증거의 지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고졸 출신 무능한 여자, 당신이 저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확신했어요. 당신은 상대를 스펙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진짜 의미에서 무능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민주는 말을 잃고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서연아, 너 언제부터 나를 의심했던 거야? 결혼하고 반년 후요. 당신이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을 때부터 그것도 조사 완료했어요. 당신이 이 집 땅을 담보로 빌린 3천만 원. 그 대부분은 당신의 불륜 상대인 김미영이라는 여자의 아파트 구입비와 그녀와의 호화로운 유흥비로 사라졌더군요. 뭐? 민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혜숙 씨와 정호 씨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민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민준아, 그게 정말이야.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쓴다고 했잖아. 혜숙 씨가 민준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민준이 어머니를 밀쳐냈다. 가족의 유대. 그들이 자랑하던 나를 배제하기 위한 결속은 돈과 배신이라는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다니. 민준의 눈이 핏발선 증오의 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포자기한 듯 현관에 장식되어 있던 묵직한 장식품을 손에 들었다. 그래, 증거가 뭐? 내 아버지가 뭐? 여기서 전부 없애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지. 격분한 민준이 나를 향해 장식품을 휘둘렀.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등 뒤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독사인 아버지와 그 정예 부대가 있었다. 민준 군 그만둬. 자네의 패배다. 아버지가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위압감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아버지 정호 씨가 등 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어떤 외부 세력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을. 경찰이 뭐? 우리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정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현관홀에 울려 퍼졌다. 사태는 단순한 가족 범죄를 넘어 더욱 거대한 어둠으로 확대되려 하고 있었다. 뒤에 누가 있다고? 아버지가 낮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시아버지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힘껏 쥐고 얼굴에 추악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경찰 앞에서 보이던 두려움은 온데간데였고 지금 그에게는 최강의 방패를 손에 넣은 자의 오만함이 넘쳐 흘렀다. 박총경, 당신은 확실히 경찰청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법보다 무거운 힘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당신처럼 고지식한 공무원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진짜 권력이라는 놈이 말이야. 정호 씨는 현관 앞에 늘어선 형사들을 한 명 한 명 얕보듯 쳐다본 후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서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순진하긴. 이 집의 땅도 민준이가 빌린 돈도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해. 그때 집 밖에서 여러 대의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렸다. 밤의 정적을 가르듯 검은색 고급 세단 세 대가 우리 집 앞에 급정차했다.
형사들이 일제히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부하 중 한 명이 밖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라며 뛰쳐나갔지만 엇갈리듯 현관문이 난폭하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은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남자들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백발이 섞인 짧은 머리에 깊은 인상을 가진 초로의 남자였다. 그 눈동자에서는 수많은 수라장을 헤쳐온 듯한 날카롭고 냉철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정호야, 꽤 시끄럽구나. 내 이름을 팔아서 경찰을 부르다니 어지간한 일이 있었나 보군. 그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정호 씨는 마치 주군을 맞이하는 가신처럼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실은 이 집 문제로 이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말입니다. 강 회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 건설업계의 거물. 정계와도 두터운 파이프를 가지고 있으며 방해되는 인간을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온 지역의 명사이자 괴물이었다. 강태수라고? 설마 너희들이 연결되어 있던 게 그 땅 투기꾼 강태수였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긴장감이 서렸다. 아버지는 이전에 강태수가 연루된 부정입찰 사건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상부의 의문의 압력으로 수사는 막판에 중단되었다. 아버지에게 강태수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끔찍한 숙적이었다. 이런 박총경 아니십니까? 예전에는 신세 많이 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현장에서 흙탕물이나 뒤집어 쓰고 계시다니. 이제 그만 은퇴하고 손주나 보시지 그러셨어요. 강태수는 아버지를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그 냉혹한 시선이 나에게 향했. 아가씨, 좋은 걸 알려주지. 이 땅은 말이야. 내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심장부야. 정호군에게는 자네와 결혼해서 이 땅을 손에 넣어 나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해뒀. 자네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오히려 그 직함이 있으면 주위에 의심받지 않고 땅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나와 민준의 결혼.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거대한 이권을 노린 토지 강탈 계획의 일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럼 저와 민준 씨의 만남도 아, 물론 내가 꾸민 일이지. 저 순진한 정우의 아들이라면 내 말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3천만 원의 빚도 김미영이라는 여자도 모든 것은 자네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여 스스로 이 집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어. 강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주는 강태수의 등 뒤에 숨듯 다시 코웃음을 쳤다. 들었어, 서연아? 나는 처음부터 너 같은 거 사랑한 적 없어. 너는 그냥 좋은 땅에 딸려온 덤이야. 내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강 회장님의 힘에는 못 당해. 지금 당장 그 녹음 지우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그나마 제대로 된 퇴직금을 챙겨줄 수도 있지. 민준 씨, 당신. 거기까지. 나는 말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내가 믿어온 3년간의 생활,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소중한 땅.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악의 소굴에 삼켜지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하들은 강태수의 위압적인 압력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수첩보다 강태수라는 남자가 가진 힘이 이 자리에서는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 박총경,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지. 이건 민사 문제야. 경찰이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네의 빛나는 경력에 흠집이 날 거라고. 내일 조간신문에 수사일 과장 직권남용으로 일반 시민 협박 같은 헤드라인이 실리면 곤란하잖아. 강태수가 아버지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다. 완전한 모욕,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선언. 정호 씨와 해숙 씨는 승리를 확신하며 고함을 질렀고 민주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훗하고 작게 부적절한 웃음을 터뜨린 것은 강 회장,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협박하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군. 실수? 내가? 강태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는 내 딸 서연이가 공인부정조사사라고 말하는 걸 들었겠지. 하지만 그녀가 어디서 그 일을 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은 모양이군.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강태수에게 향했다. 거기에는 어떤 조직의 엠블럼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연아, 그걸 꺼내라. 또 하나의 증거를. 나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파란색 파일을 꺼냈다. 그것을 본 강태수의 안색이 처음으로 변했다. 그 파란 파일은 뭐냐? 강태수의 여유 넘치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현관홀의 공기는 더 이상 가족의 수라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긴박감을 띠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그 파일의 표지를 강태수에게 향했다. 거기에는 금색 국화 문장과 함께 묵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특별조사사건 강성건설그룹 및 관련 법인 자금흐름 기록 금융위원회라고. 강태수의 얼굴에서 싹 핏기가 가셨다. 뒤에 있던 험상궂은 남자들도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 당신은 저를 그냥 공인부정조사사라고 하셨죠. 네, 확실히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당신은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셨더군요. 저는 금융위원회 특별조사과에 소속된 조사관입니다. 내 말에 민준이 조사관? 너 그냥 전업주부잖아라며 현실을 부정하듯 소리쳤다. 민준 씨, 제가 매일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가게의 보탬이 될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겠다며 외출했던 시간 기억하세요? 저는 거기서 당신의 차명 계좌에서 강성건설, 그리고 그 너머로 흐르는 불투명한 자금의 움직임을 전부 분석하고 있었어요. 나는 담담하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 아버지가 경찰청 총경이라는 것은 강성건설에게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호 씨를 이용해서 저를 감시하고 땅을 빼앗아 경찰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죠. 하지만 그건 역효과였어요.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정의의 길을 배웠고 당신들 같은 악당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를 무기로 싸우는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강태수는 와들와들 떨며 내 손에 있는 파일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하인 형사들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강태수의 팔을 제압했. 어이쿠, 강 회장님. 증거물에 손대는 건 좋지 않죠. 아버지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들 이런 개인적인 가정사에 금융위원회까지 끌어들여서 무사할 줄 알아? 나에게는 더 윗선이 있어. 장관도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인다고. 강태수의 고함이 울렸지만 나는 냉정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했다. 장관이요? 혹시 어젯밤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그 김영수 장관님 말씀이신가요? 그분이 당신 기업에서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의 증거, 사실 3일 전에 제 동료들이 이미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쯤 그쪽 수사도 시작되었을 겁니다. 강태수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가 자랑하던 거대한 권력이라는 방패는 내가 조용히 쌓아 올린 숫자의 증거 앞에서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거짓말이지? 너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결혼해서 집안이라고 나한테 헌신했던 건 전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그 눈에는 나를 죽이려 했던 때의 냉혹함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공포만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속이고 있었던 건 어느 쪽일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어. 이 3년간 당신이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이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경찰관의 딸로서 당신을 바로잡아줄 길을 택하고 싶었어. 나는 한 번 말을 끊고 침묵했다. 거실의 샴페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이 나의 죽음을 축하하며 들었던 그 잔인한 건배 소리. 하지만 아까의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 당신들에게는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없어. 그래서 나도 아내의 길을 그만뒀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들을 몰아붙이는 조사관이자 당신들에게 복수를 맹세한 피해자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현관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불빛이 우리 집 창문을 붉게 물들여 갔다. 자, 단죄의 시간이에요, 민준 씨. 나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어 주위의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태수, 그리고 민준군, 너희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야. 국가를 뒤흔드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의 입구라고.
우리 경찰청과 딸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합동수사본부 설치는 방금 막 승인되었다. 합동수사본부? 정호 씨가 허리를 삐끗했고 해숙 씨는 미친 듯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이들이 멋대로 한 거예요. 라고 외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여경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전부 강태수가 시켜서 한 거야. 사랑해 처무조무전아. 사랑한다고. 민준이 내 발밑에 매달려 왔다. 그 비참한 모습을 봐도 내 마음에는 한 조각의 동정도 솟아나지 않았다. 당신의 사랑 따위 이제 한 푼의 가치도 없어. 나는 차갑게 발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등 뒤로 걸어갔다. 하지만 강태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품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내 불길하게 웃었다. 하, 하,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하지만 박총경, 나는 그냥 넘어가는 남자가 아니라고 했지. 이 집에는 말이야, 내가 만약을 위해 설치해둔 선물이 있거든. 강태수의 손가락이 그 스위치에 걸렸다. 뭐? 전원 엎드려. 아버지의 외침이 울려 퍼졌.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전개로 단숨에 치닫고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강태수가 쥔 스위치의 마른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형사들이 일제히 몸을 낮추고 나도 아버지의 큰 몸에 보호받듯 바닥에 엎드렸. 1초, 2초. 하지만 예상했던 폭발음도 불기둥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이 아이러니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똑딱거리고 있었다. 뭐야, 왜 작동하지 않는 거야? 강태수가 미친 듯이 몇 번이고 스위치를 눌렀다. 딸깍딸깍 하는 공허한 플라스틱 소리가 고요한 현관홀에 울려 퍼졌다. 이상하다. 전문 업체의 이 집 구조 전체를 불태워버리도록 설치하게 했는데 모든 증거, 박총경의 딸까지 전부 없애버릴 생각이었는데 강태수의 절규는 더 이상 지역의 거물로서의 위험을 완전히 잃고 그저 궁지에 몰린 노인의 비명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팔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먼지를 털지도 않은 채 망연자실한 강태수와 그 옆에서 넋을 잃고 있는 민준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강 회장님, 당신이 전문업체라고 생각했던 곳 혹시 대성설비라는 회사 아닌가요? 강태수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그 업체는 3개월 전에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을 받고 이미 대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맡았던 특수공장 리스트는 전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 집에 언제 어떤 회로로 발화장치를 설치했는지도요. 나는 일어서서 벽 구석에 있는 콘센트 플레이트를 가리켰다. 오늘 아침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그 장치의 기폭 코드는 전부 해제시켰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스위치는 이제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강태수의 얼굴이 흙빛을 넘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바닥에 내던지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완벽했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방해되는 자들을 제거해 왔다고. 고작 경찰관 딸내미, 애송이 하나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지다니. 어이, 강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기랑 다르잖아요. 그때까지 강태수의 그늘에 숨어있던 민준이 돌변하여 강태수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절대 괜찮다고 했잖아요. 서연이를 없애고 땅을 빼앗으면 나한테 3억 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경찰 쫓아내라고. 놔, 이 무능한 놈아. 강태수가 민준을 밀쳐냈다. 민준은 바닥에 나뒹굴며 더욱 추하게 울부짖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살려줘. 나는 저놈한테 협박당했어. 저놈이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이야, 믿어줘.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민준이 내 발목에 매달리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 그 더러운 손을 피했다. 그의 말에 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그 침묵이야말로 그에 대한 가장 큰 거절이자 처형 선고였다. 입 닥쳐.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의 추태는 전부 기록되어 있다. 협박당했다고? 거짓말 마.
자네가 스스로 강태수에게 접근해서 땅을 팔 테니 그 마진을 불륜 상대와의 도피 자금으로 쓰고 싶다고 제안한 증거 메일도 이미 복원 완료했. 민주는 마치 심장을 꿰뚫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 그리고 정호 씨, 해숙 씨,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아들의 불륜을 알면서도 서연이에게 숨기고 그녀의 보험금까지 노렸어. 그 탐욕이 당신들 가정을 끝장낸 원인이 된 거야. 아버지의 말에 시부모는 더 이상 반론할 힘도 없이 그저 둘이서 껴안고 떨고 있었다. 강태수, 박민준 및 박정호, 이해숙, 살인 예비, 사기, 배임 및 조직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아버지의 신호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었다. 강태수는 저항하려 했지만 허무하게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민주는 싫어. 나는 잘못 없어. 서연아, 서연아, 라며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갔다. 한때 이 집을 지배했던 거짓된 가족과 거대한 악이 순식간에 제거되어 갔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거실에 찾아왔. 하지만 나는 아직 진짜 진실을 그들에게 들이대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땅이나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와 시선을 맞췄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 한 통을 나에게 건네주셨다. 서연아, 마지막 마무리다. 네, 고마워요, 아빠. 나는 연행되기 직전에 민준 앞에 섰다. 민준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신이 가장 알아야 할 사실을 알려줄게요. 민준이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사실? 뭐, 뭔데?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당신들을 몰아붙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나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죽음과는 정반대인 어떤 생명의 증거였다. 민준의 눈이 그 서류의 한 점에 못 박혔다. 민준의 시선이 내가 내민 서류의 한 점에 못 박혔다. 거기에는 선명한 초음파 사진과 임신 중이라는 글자, 그리고 산부인과 직인이 찍혀 있었다. 임신? 서연아, 너 아이를 가졌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동요가 뒤섞여 있었다. 네,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 컨디션 난조를 신경쇠약이라고 몰아가던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당신 같은 괴물 같은 아버지에게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서류를 소중하게 가슴에 안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는 침묵을 지키고 냉철하게 증거를 모아왔던 것이다. 그럼,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까지 함께 죽이려 했던 거야. 민준이 무릎부터 무너져 내리며 머리를 감쌌다. 시어머니 혜숙 씨도 초음파 사진을 보고 격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손주? 우리 첫 손주를? 아니요, 달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들의 손주가 아니에요. 나는 얼음 같은 차가움으로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던 그때, 이 아이도 제 뱃속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혜숙 씨는 하며 힘없이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현관벽에 기대듯 주저앉았다.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했을 혈연조차 스스로 끊어내려 했던 사실에 마침내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당신이 제 빚이라고 우기던 그 3천만 원. 잘 보세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빼앗듯 보았다. 그것은 그가 내 인감을 악용하여 작성했을 차용증이었다. 뭐야, 이거? 내용이 바뀌어 있잖아. 바꾼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 인감이라고 생각하고 훔쳐낸 것은 아버지가 준비해둔 가짜 인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의 상대는 강성건설의 입김이 닿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극비 수사를 위해 설립한 특별관리법인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즉, 당신이 빌렸다고 생각했던 3천만 원은 처음부터 경찰의 관리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불륜 상대의 아파트, 호화로운 유흥비, 강태수에게의 뇌물,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경찰 서버에 기록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내가 했던 짓은 처음부터 전부 네, 노란한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강성건설이라는 거대한 부패의 꼬리를 잡게 해준 최고의 협력자였던 거죠. 무능했던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민준 씨.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전의 애정도 친근함도 일절 없었다. 그저 범죄자에 대한 호칭일 뿐이었다. 민주는 소리를 잃고 떨고 있었다. 자신이 완벽한 범죄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경찰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우스꽝스러운 춤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거실에 가득했던 고급 샴페인의 향기가 이제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불쾌한 냄새로 느껴졌다. 박 총경님, 밖에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태수 및 박씨 일가를 본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하인 젊은 형사가 재빠른 동작으로 보고하러 왔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민준 군, 자네는 끝까지 서연이와 내 아내를 모욕했어. 그 대가는 교도소 안에서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안심하게 자네가 서연이에게 떠넘기려 했던 빚 3천만 원. 그건 자네 개인의 채무로서 앞으로 평생에 걸쳐 갚게 될 테니까. 경찰의 관리하에 있는 돈이야.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용서하지 않겠어. 히, 아. 아, 민주는 더 이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한편 강태수는 연행되는 동안 나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애송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는 아직 밖에 동료들이라면 지금쯤 전부 일제히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나는 강태수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의 비서 및 해외 계좌를 관리하던 친족, 전원 제가 작성한 리스트에 근거하여 지금 이 순간에 신병이 확보되었습니다. 강태수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 오만한 눈동자에 처음으로 진짜 패배가 깃들었다. 자, 아빠, 저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의 옆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정하지만 힘주어 두드려 주셨다. 서연아, 잘 버텼다. 내 엄마도 분명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계속 긴장하고 있던 내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3년에 걸친 거짓된 생활에 대한 결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들을 차에 태우려던 그때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급정차했다. 안에서 내린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었다. 그 인물의 모습을 본 순간 시아버지 정호 씨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뭐, 왜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나타난 그 인물은 냉철한 미소를 띠며 손에 들고 있던 어떤 열쇠를 높이 들어 보였다. 정호 씨,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를 잊으시면 곤란하죠.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안고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기품 있는 한복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시아버지 정호 씨와 시어머니 혜숙 씨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비명을 질렀다. 아, 아영아, 왜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너는 계속 요양원에 있었잖아. 정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영이라고 불린 그 여성은 정호 씨의 친동생이자 민준의 고모되는 사람으로 차갑지만 어딘가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다. 오랜만이네요, 오라버니. 그리고 혜숙 씨, 요양원이요. 당신들이 저를 억지로 밀어넣고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차단했던 그 감옥 같은 곳 말인가요? 아영 씨의 말에 연행되려던 형사들도 발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살며시 다가섰다. 아영 고모님, 제때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서연 씨. 당신이 손을 써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그 차가운 방에서 평생을 마쳤을 거예요. 세 명의 적들은 혼란의 극에 달해 있었다. 특히 정호 씨는 자신의 친동생을 정신병 환자로 속여 격리시키고 그녀가 상속받았어야 할 광대한 토지와 재산을 모두 가로챘던 것이다. 서연아, 너 아영 고모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언제부터 우리를 배신했던 거야. 민준이 수갑을 찬 채 바닥에서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배신한 건 당신들이에요. 아영 고모님에게서 편지가 온 건 1년 전. 당신이 불륜 상대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지부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당신이 숨기고 있던 아영 고모님에 대한 비열한 처사의 기록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아영 씨는 요양원에 갇히기 직전 고발장 한 통을 써서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다. 그 친구가 서연이라는 새로운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나는 말이야, 오라버니, 당신들이 서연 씨를 어떻게 대할지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 내 재산을 빼앗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 순수한 젊은 여성의 인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짓밟으려 하다니 박씨 가문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아영 씨는 들고 있던 열쇠를 정호 씨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건 이 집에 있는 숨겨진 금고 열쇠가 아니야. 오라버셔. 당신이 강성건설과 주고받은 진짜 뒷거래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는 은행의 개인금고 열쇠라고. 뭐, 왜 그걸. 그건 내가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정호 씨가 자신의 가슴팍을 황급히 더듬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잊으셨어요? 지난주, 당신이 만취해서 돌아온 밤, 서연 씨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도울 때 제가 그녀에게 지시해서 그 열쇠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아영 씨의 말에 정호 씨는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가 이토록 큰 파멸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한편 혜숙 씨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열쇠가 뭐 어쨌다는 거야. 금고 속 내용물 따위 불태워버리면 그만이야. 우리에게는 강 회장님이 계셔. 당신들 같은 몰락한 집안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혜숙 씨, 아직도 그 남자를 믿는 거예요? 아영 씨는 동정의 시선을 혜숙 씨에게 향했다. 강성건설의 자금 사정이 이머텐치의 텐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노렸던 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지하에 잠들어 있는 어떤 가치뿐이었죠. 지하에 가치? 민준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형사들도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아영 씨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서연 씨, 이 집을 지을 때 오라버니들이 유난히 지하실 공사에 집착했던 거 기억해요? 네. 확실히 내진 보강 때문이라며 꽤 깊은 곳까지 파고 특수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와인 저장고라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영 씨는 냉철한 어조로 진실을 말했다. 그 지하실은 말이야 강성건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 행위 그리고 은폐해야 할 것들을 묻기 위한 무덤이었어. 이 집 자체가 거대한 범죄의 은신처였던 거야.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경찰관의 딸인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이 범죄의 증거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다니. 그래서 강태수가 그렇게 서둘러 폭파하려고 했던 건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폭발시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지하에 묻힌 것들이 열로 변질되어 증거 능력을 잃게 하려 했던 것이다. 자, 오라버니. 전부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박씨 가문의 땅을 빼앗고 거기에 무엇을 묻게 했는지, 그리고 서연 씨를 죽여 그 시체까지 모두 어둠 속에 묻으려 했던 그 전모를 말이야. 아영 씨의 날카로운 추궁에 정호 씨는 마침내 무너졌다. 아, 나는 그냥 돈이 갖고 싶었을 뿐이야. 강태수가 그렇게 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해서. 아버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피해자야. 몰랐어. 지하실 같은 건. 민준이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몰아붙였다. 추악한 책임 전가 싸움이 현관홀에서 시작되었다. 세 명의 적들은 이제 서로를 믿을 수도 없고 그저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나를 고졸 무능 기생충이라며 멸시해온 그들의 자존심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혼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잠깐만요. 나는 아영 씨의 등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 지하에 묻혀 있는 것. 그것은 불법 투기된 산업 폐기물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정호 씨? 내 말에 정호 씨의 얼굴이 오늘 가장 큰 공포로 일그러졌다. 네. 네가 어떻게? 당신이 한밤중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을 저는 몇 번이고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항상 손에 들고 있던 그 작은 유골함. 그건 대체 누구 것이었죠?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현관홀의 기온이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범인의 고백은 더 이상 범죄의 고백을 넘어 더욱 끔찍한 과거의 진실로 파고들려 하고 있었다. 네, 네가 어떻게 그걸... 정호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아영 씨에게 유산 강탈 사실을 추궁당하며 동요하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눈짓을 교환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식반에게 지시하여 거실 안쪽에 있는 지하실로 가는 비밀문을 열게 했다. 민준 씨 어머님, 당신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서 태평하게 집안일이나 하고 있는 줄 알았겠죠. 나는 경찰관이 건네주는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지하실 계단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마지막으로 수갑을 찬 정호 씨와 민준, 그리고 혜숙 씨가 형사들에게 끌려오듯 따라왔다. 지하실은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고 콘크리트 냄새와 무언가 썩은 듯한 독특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벽가에는 강성건설이 운반해 온 것으로 보이는 불법 투기물 잔해가 쌓여 있었지만 내 목표는 그곳이 아니었다. 안쪽 벽. 그곳에는 다른 곳과는 분명히 색이 다른 새로운 콘크리트 보강 흔적이 있었다. 여기에요, 아빠. 여기를 부탁해요. 아버지의 신호와 함께 감식반원들이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그 벽을 조심스럽게 깎아내기 시작했다. 가가가 하는 격렬한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그만둬, 그만둬, 그곳만은 열지 마. 정호 씨가 형사를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거기에는 저주가 묻혀 있어. 열면 모두 끝장이야. 저주? 아니요, 아버님.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은 당신의 가장 큰 죄예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윽고 콘크리트 벽이 벗겨져 나가고 안에서 작은 오치를 한 유골함이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한밤중에 정호 씨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상자였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유골이 아니었다. 몇 겹으로 겹겹이 포장된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것을 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커다래지며 소리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건 아빠 알고 계셨군요. 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에서 일기장을 받았다. 김지영, 그것은 십수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야 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서연아, 잠깐만. 내 엄마는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 내가 지켜봤다고. 아버지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거기에 적힌 진실을 읽어 내려갔다. 3월 14일. 정호 씨가 가져온 약을 마신 후부터 몸의 마비가 멈추지 않는다. 서준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는 우리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의 권리증을 어딘가에 숨겼다. 우리 딸. 서연이에게만은 손대지 말아줘. 지하실에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 울려 퍼졌다. 고요함. 민주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고 혜숙 씨는 덜덜 이를 떨고 있었다. 아버님, 당신은 제 아버지가 사건 수사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당시 제 어머니가 소중하게 관리하던 이 땅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그녀를 병사로 위장하여 독살한 거군요. 충격적인 사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죽이고 땅을 빼앗은 범인의 소굴로 나는 스스로 먹잇감을 자처하여 뛰어든 것이었다. 하하하. 그랬다면 뭐 어쨌다는 거냐. 갑자기 정호 씨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래, 그 여자는 방해됐어. 경찰관 마누라 주제에 이 땅의 가치도 모르고 지키려 들다니. 내가 강 회장님과 손잡고 막대한 부를 쌓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데 죽어 마땅한 여자야. 그런 여자는. 정호 씨는 나를 향해 침을 뱉듯 소리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서연아. 내 엄마랑 똑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의감만 넘치는 바보 같은 여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왜? 왜 너 같은 게 내 완벽한 계획을. 정우 씨, 당신은 끝까지 제 어머니와 저를 모욕하는군요.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정호 씨 앞에 섰다. 그 눈동자에는 전에 없던 깊은 슬픔과 그것을 뛰어넘는 격렬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당신이 무능하다고 비웃었던 제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저와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쓰레기장으로 만든 이 땅은 어머니가 언젠가 제가 결혼했을 때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낸 곳이에요. 나는 유골함 안에 있던 또 하나의 증거를 들어보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몰래 기록했던 정호 씨와 강성건설에 의한 20년 이상에 걸친 불법 토지 취득의 전말 기록이었다. 아빠, 이게 엄마가 남긴 유산이에요. 엄마는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예감하고 이 일기장과 증거를 정호 씨가 가장 집착하는 이곳에 숨기신 거예요. 정호 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남긴 자신의 목을 조를 증거를 보물처럼 20년간 지켜온 거죠. 아버지의 눈에서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아내를 병으로 구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책망해온 아버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민준, 해숙,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조용한 살이마저 느껴지는 냉철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보험 사기나 불법 투기만이 아니야. 20년 전의 살인 및 사체 유기, 공소시효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지옥 끝까지 내가 안내해주지. 형사들이 광란하는 정호 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계단으로 끌고 나갔다. 해숙 씨는 나는 그냥 돈이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외치며 비참하게 굴러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넋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는 민준이었다. 서연아, 거짓말이지? 우리 결혼은 네가 나를 잡기 위한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였던 거야? 나는 그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버지의 죄를 모르고 그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손으로 그 마지막 가능성을 버린 거예요. 나는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가 터트리려던 샴페인 코르크를 조용히 짓밟았다. 잘 가요, 민준 씨. 당신은 나와 뱃속의 아이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하실을 떠나려던 그때 연행되던 민준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기다려, 서연아. 아직 남았어. 네가 모르는 마지막 폭탄이. 강태수가 설치한 건 폭탄만이 아니라고. 그 불길한 외침이 지하실 벽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지하실 출구로 향하는 내 등 뒤로 민준의 미친 듯한 외침이 따라붙었다. 기다려, 서연아.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이긴 줄 알겠지만 이 집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 네 아버지는 파멸이야. 강 회장님이 설치한 진짜 함정은 눈에 보이는 폭탄 같은 게 아니라고. 아버지 박총경이 발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을 민준에게 향했다. 무슨 뜻이지, 민준 군? 나의 파멸이라고? 민준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입꼬리를 비틀며 음흉하게 웃었다. 알려주지. 이 집을 지을 때 대출 장인어른 이름을 멋대로 썼거든. 그것도 그냥 대출이 아니야. 강 회장님 관련 회사를 통한 초고금리 특수 계약이지. 이 집이 범죄 증거물로 압류되거나 주인이 체포되거나 하면 전액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해. 그 금액, 이자 포함해서 5억 원이야. 아영 고모님이 옆에서 숨을 삼켰다. 자신들도 몰랐던 사실에 경악한 모양이다. 그래, 장인어른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어. 이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장인어른의 계좌 자산 및 퇴직금까지 전부 순식간에 동결되고 몰수되는 구조라고. 경찰관이 범죄자에게 협력해서 거액의 빚을 졌다. 그 뉴스가 나가면 내 아버지는 징계 면직이야. 교도소에 보낼 수는 있어도 너희들 인생도 동반 자살이라고. 민준의 얼굴은 복수의 기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살 수 없다면 상대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끝없는 악에. 하하하. 어때, 서연아? 경찰관 딸인지 조사관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파멸은 막을 수 없을걸. 이게 강 회장님의 진짜 보험이야. 침묵이 지하실을 지배했다. 아버지의 부하인 형사들 사이에 동요가 퍼졌다.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수사로 끝나지 않는다. 정의를 관철한 결과 한 명의 고결한 경찰관의 인생이 비열한 함정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다. 아버지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손은 오랫동안 많은 범죄자를 잡아온 투박하고 자랑스러운 손이었다. 그런가?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수단이었나? 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 절망의 빛은 없었다. 나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그 큰 손을 굳게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민준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내 눈동자에는 동정심마저 떠올라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끝까지 허술하네요. 제가 금융위원회 조사관이라고 말했던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조사관이 뭐? 계약서는 진짜야. 내 아버지 필체도 인형도 완벽하게 위조했다고. 네, 그렇죠. 강성건설이 이용했던 그 관련 회사 이름, 글로벌 캐피탈 맞죠? 민준의 웃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 왜 그 회사 이름을? 그 회사는 3일 전 금융위원회와 경찰의 합동수사로 모든 업무를 정지당하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약서도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전부 압류 완료했고요. 나는 가방에서 공문서 한 통을 꺼냈다. 이건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부정계약 무효 증명서예요. 당신이 불륜 상대인 김미영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인감을 훔쳐내려 했던 그날, 저는 이미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아버지의 인감을 법적으로 무효한 것으로 등록 변경해 두었어요. 즉, 당신이 위조한 계약서는 처음부터 그냥 종이 조각이었던 거죠. 그런 거짓말. 김미영은 완벽하게 해냈다고 했어. 그녀도요, 사실 제 협력자였어요. 내가 내뱉은 한마디에 지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김미영이 협력자. 그녀는 강성건설에 거액의 빚을 지고 억지로 불륜을 강요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접촉해서 비탄감과 안전한 보호를 약속했을 때 그녀는 울며 기뻐했죠. 당신이 그녀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도 사실은 경찰이 준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안전가옥. 당신이 그녀와 보냈던 시간은 전부 저희의 감시하에 있었던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무너졌.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나라는 한 여자가 설치한 거대한 그물 안의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너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전부 처음부터 꾸민 일이었어? 아니요. 결혼 초에는 당신을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 어머니의 유품을 웃으며 버렸던 그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들 일족을 뿌리째 사회에서 말살하겠다고. 고졸 엄마의 딸을 얕보지 마세요. 나는 마지막 통첩을 날리듯 민준의 발밑에 계약서 사본을 던졌다. 당신이 말하는 5억 원짜리 폭탄은 지금 당신 자신의 머리 위에서 폭발한 거예요, 민준 씨. 그 부당한 계약을 시도한 죄 및 사문서 위조. 이것들이 추가되어 당신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겁니다. 아, 민주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땅에 찧었다. 이제 그에게는 매달릴 희망도 상대를 동반 자살시킬 무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 총경님, 이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강태수, 정호, 해숙, 그리고 민준. 한때 나의 세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려 했던 악당들이 차례차례 어두운 지하실에서 끌려나갔다. 지상으로 나오자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서연아,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에게 이런 위험한 짓을 시키다니. 나는 아버지 실격이다. 아니에요, 저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이제는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지켜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신의 배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아직 보지 못한 작은 생명이 힘차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아직 또 하나의 정산이 남아 있었다. 연행되는 강태수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나를 돌아보며 불길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축하해. 자네의 승리야. 하지만 잊지 마. 이 땅 밑에는 아직 자네가 모르는 진짜 괴물이 잠들어 있어. 내 뒷배였던 그 남자의 이름을 들으면 자네도 그 아버지도 두 번 다시 밤에 잠 못 이룰 걸. 강태수의 불온한 말. 그것은 승리의 여운을 지워버리는 차가운 예감처럼
내 마음에 밝혔다. 진짜 괴물. 내가 되물으려던 그때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경찰의 통제선을 유유히 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거기서 내린 인물을 본 순간 아버지 박총경의 표정이 전에 없이 굳어졌다. 설마 당신이 직접 올 줄은. 그곳에 있던 것은 대한민국의 중추를 움직이는 누구나 아는 바로 그 남자였다.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여당의 거물이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태진 의원이었다. TV에서 보이는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힘으로 억누르며 살아온 권력자의 오만한 옆모습이 있었다. 박총경. 밤늦게 소란스럽군. 내 지인인 강태수 군이 무슨 험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까? 고태진은 경찰차에 밀어넣어지려는 강태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버지에게 냉철하게 쏘아붙였다. 그 등 뒤에는 그의 비서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고 의원님, 이것은 정당한 수사입니다. 강성건설 및 여기 있는 박씨 일가에게는 살인 예비, 사기, 조직적 범죄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증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연한 태도로 대답했지만 고태진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그런 것은 내 재량 하나로 내일 아침이면 불기소 처분될 수 있어. 자네도 오랫동안 경찰에 있었으면 알겠지. 이 나라에는 법보다 우선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고태진은 내 눈앞까지 걸어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서현 씨인가? 금융위원회 애송이가 숫자 좀 만지작거리며 정의의 사도놀이라도 하는 건가? 우습군. 자네 아버지는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퇴직금 받고 평온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자네가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전부 망칠 셈인가? 나는 침묵했다. 민준이 경찰차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비열한 희망의 빛을 띠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고 의원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의원님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입 닥쳐. 무능한 놈. 고태진은 민준을 일가라고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현 씨, 지금 당장 그 파일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자네 아버지의 신변은 보장해주지. 거역한다면 너희 가족은 내일부터 사회적으로 말살될 거야. 경찰관의 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된다.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고태진의 손이 나에게서 파일을 빼앗으려 뻗어왔다. 그 순간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 의원님, 당신은 한 가지 큰 계산 착오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당신은 저를 금융위원회 애송이라고 하셨죠. 확실히 저는 조사관입니다만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단독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빠, 그 통신 오냐? 아버지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했다. 그러자 고태진의 등 뒤에 있는 관용차 모니터 및 우리 주위에 있는 경호원들의 무전기에서 일제히 어떤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강태수 군, 그 땅 지하에는 앞으로 시체 3구는 더 묻을 수 있겠군. 경찰 박서준의 딸을 처리할 때는 내 비서가 준비한 약을 쓰게. 병사로 위장하면 아버지도 손댈 수 없을 테니. 그것은 고태진 자신이 강태수와 밀담을 나누던 때에 너무나도 생생한 살인교사 목소리였다. 뭐, 왜 내 목소리가? 이건 도청이야. 불법 수사라고. 고태진이 격분하여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소리쳤다. 아니요, 고 의원님. 이것은 도청이 아닙니다. 공인부정조사사로서 제가 당신의 사무실에 감사를 들어갔을 때 당신이 스스로 허가한 위기관리 시스템 테스트 기록입니다. 나는 더욱더 몰아붙이듯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이 녹음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 청와대 비서실장 및 검찰총장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 정원에 설치된 고감도 마이크가 오늘 밤 당신들의 폭언 및 지금 당신이 입에 담은 협박의 말까지 전부 기록하여 인터넷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고태진이 주위를 둘러보자. 그곳에는 아버지의 부하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이 창문으로 이쪽 상황을 엿보며 일제히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광경이 있었다. 시청자는 이미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총리 후보가 일반 시민인 여성을 협박하고 살인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 사실은 이제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내 인연. 고태진이 이성을 잃고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그 주먹이 닿기 전에 아버지 박총경이 쇠 같은 강함으로 고태진의 팔을 비틀어 올렸다. 고태진 의원, 공무집행방해 및 살인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놔. 나는 국회의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든 상관없다. 내 딸을 내 아내처럼 죽이려 한 남자를 나는 평생 용서하지 않아. 아버지의 눈동자에 깃든 분노는 권력의 벽을 산산조각 냈다. 고태진은 자랑스러웠을 정장을 흙먼지로 더럽히며 바닥에 엎어졌다. 경호원들도 청와대로부터의 긴급 체포 명령을 무전으로 수신하고 자신의 주인인 고태진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경찰차 안에서 보던 정호, 해숙 및 강태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절망이라는 말조차 무색한 허무 그 자체로 물들어 있었다. 가장 큰 뒷배라고 생각했던 권력자가 눈앞에서 자신들이 가장 모욕했던 힘없는 경찰관과 무능한 딸에 의해 끌어내려진 것이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민준의 흐느낌이 경찰차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그들을 향해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한마디 분명하게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죠. 이용할 수 있는 건 전부 이용하고 버린다. 당신들이 더러운 손으로 쌓아 올린 그 권력도 돈도 전부 제가 정의를 위해 이용해 드렸어요. 감사하게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 순간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이 일제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악당들의 종말을 알리는 개선의 팡파르였다. 서연아, 끝났구나. 아버지가 수갑을 찬 고태진을 부하에게 넘겨주고 내게로 걸어왔다. 네, 아빠. 정말 끝났어요. 나는 동이 트기 시작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이 땅에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경찰차가 사라지고 정적이 돌아온 후 나는 발밑에 떨어져 있던 어떤 것에 눈길이 갔다. 그것은 민준이 마지막으로 내던지려 했던 낡은 열쇠였다. 그 열쇠 끝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주위에는 깊은 정적이 돌아왔다. 동쪽 하늘에서는 구름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태양이 천천히 얼굴을 내밀며 피로 물든 듯했던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현관 앞 타일 틈에 떨어져 있던 낮고 작은 열쇠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민준이 연행되기 직전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이 놓쳐버린 열쇠. 이건 그곳의 열쇠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정원 구석에 있는 큰 은행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 나무는 내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심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꽃 향기를 무척 좋아하셔서 가을이 되면 집안에 그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빠, 엄마가 자주 말씀하셨어.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나무 밑동에는 부자연스럽게 흙이 쌓인 곳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곳을 조금 파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민준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꽂자 딸깍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과 우리가 아기였을 때의 낡은 가족 사진, 그리고 작고 정말 작은 손뜨개 아기 신발이었다. 사랑하는 서연이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 집을 둘러싼 슬픈 다툼이 끝났다는 뜻이겠지. 정호 씨네의 일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단다. 이곳은 내 아빠가 땀 흘려 우리를 위해 지켜준 곳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품었을 때 이곳에서 그 아이를 안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서연아,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렴. 복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 내 눈에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날카로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다정함이 깃들기를 바란다. 이 신발은 언젠가 태어날 내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야.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계속 이 땅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서연아. 그리고 서준 씨, 당신도. 편지를 다 읽은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멈추지 않았다. 옆에서 편지를 들여다보던 아버지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지영아,
당신은 전부 알고 있었구나. 혼자서 얼마나 큰 공포와 싸웠던 거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연아, 나는 오늘까지 범인을 잡는 것만이 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영이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그런 살벌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새하얀 아기 신발을 자신의 배에 살며시 대보았다. 네, 엄마는 이곳을 지옥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으로서 나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한 달 후 나는 민준과의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고태진 의원이나 강성건설과의 유착 및 살인 예비, 사문서 위조 등 셀 수 없이 많은 죄로 기소되어 두 번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의 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호 씨와 해숙 씨도 20년 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관여가 인정되어 재수사 결과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그 저주받은 집은 일단 털을 밀기로 결정했다. 지하에 묻혀있던 불법 투기물은 모두 철거되었고 아버지는 그 땅을 정화했다. 고태진 의원의 실각으로 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었다. 땅은 내 손에 남았고 그곳에는 지금 새로운 작은 집이 지어지고 있다. 아버지는 경찰을 퇴직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너와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 시간을 쓰고 싶다. 그렇게 말하며 웃는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의 엄격한 독사가 아니라 한 명의 다정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집 거실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뱃속의 아기가 콩 하고 힘차게 움직였다. 괜찮아. 너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까. 불륜, 배신, 음모. 추악한 어른들의 욕망에 휘둘렸던 3년이었지만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크다고 느낀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의와 아버지가 되찾아준 진실. 그리고 내 안에 깃든 새로운 생명. 나는 이제 옆방의 대화에 겁먹지 않는다. 이 집에 흐르는 것은 조용한 바람 소리와 곧 들려올 아기의 울음소리뿐. 엄마 고마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읊조렸다. 은행나무는 새로운 집 정원에 옮겨 심어져 올해도 또 달콤하고 다정한 향기를 풍기려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잘 버텼구나라며 나를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향기였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